여러분,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오면 반가우시죠? 그런데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시계를 자꾸 보거나 사위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들이 밥 먹자마자 우리 이제 가봐야 해 하면서 서둘러 나가지는 않았나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밥도 해주고 용돈도 줬는데 왜 빨리 가려고만 하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자식들이 있는 동안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너 요즘 왜 그렇게 살이 쪘어?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 한두 마디쯤은 하셨을 수 있어요.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봉투를 쥐어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내 곁에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요. 비싼 선물도 아니고 맛있는 밥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 습관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성인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자주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1위가 뭐였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편한 잠자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게 1위였습니다. 반대로 자주 가기 싫은 이유, 1위는 잔소리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였어요. 결국 자식이 찾아오느냐 안 오느냐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른의 3가지 말,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시면 자녀는 물론이고 친구, 이웃 모든 관계가 달라져요. 곱게 늙는 비밀은 피부 관리가 아니라 말 관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70대 중반이시고 경제적 형편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 분은 동네에서 존경을 받으시고 다른 한 분은 사람들이 슬쩍 피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먼저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목소리가 크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많으세요. 경로당에 가시면 이것저것 조언을 하시고 동네 소식을 다 꿰고 계십니다. 본인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한 선생님이 오시면 경로당 분위기가 살짝 긴장돼요.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꼭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아무개 아들이 또 사업에 실패했다며 아무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대. 본인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음에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오면 요즘 뭐하고 사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때는 말이야까지.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오면 면접 보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게 서운해서 또 아들한테 왜 안 오냐고 하시고 악순환이에요. 이번에는 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오 선생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경로당에 가셔도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을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를 옮기시는 법이 없고 누구를 비판하시는 일도 거의 없어요. 오, 선생님이 경로당에 오시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분 옆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잔소리 안 하시고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가끔 한마디 하시면 그게 다 격려와 위로예요. 자녀에게도 그러세요. 아들이 오면 잘 왔다, 밥 먹자, 이 2마디로 끝이에요. 아들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고 며느리에게도 잘하고 있다, 고생이 많다, 이런 말만 하세요. 아들 내외가 매달 찾아옵니다. 안 오면 오히려 자녀 쪽에서 먼저 전화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 습관의 차이예요. 한 선생님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옮기시고 조언과 비판을 자주 하세요. 오, 선생님은 들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불필요한 말을 안 하세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피하는 어른과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하는 어른,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재산도 외모도 학벌도 아닙니다. 오직 말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그 말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말하는 입을 닫고 듣는 귀를 열어라. 한마디로 경청입니다. 이건 3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효과가 큰 습관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 중에 어느 쪽이 더 긴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더 많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거 하면서 중간에 끊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M4 자기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내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아요. 공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공만 계속 던지면 캐치볼이 안 되죠. 상대방이 공을 던질 때는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내가 던지고, 이 주고받기가 대화예요. 내가 계속 던지기만 하면 상대방은 벽한테 공 맞는 기분이 됩니다. 경청이 왜 중요한지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뭔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또 이야기할지 말지가 결정돼요. 부모가 잘 들어주면 다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중간에 끊고 잔소리를 하면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입을 다문 자녀는 점점 멀어집니다. 경청을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거 나도 알아. 이런 말로 끊지 마시고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교정은 다 들은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그래, 그랬구나 같은 짧은 반응을 해주세요. 이게 있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면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상대방이 불안해집니다. 셋째, 다 듣고 나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 네 잘못이야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건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가 먼저 나와야 해요. 감정을 인정받으면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넷째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세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하시면 됩니다. 안 물어봤는데 내가 먼저 조언을 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돼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청하지 않는 대화는 이래요.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바로 힘든 게 어디 있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냥 참고 다녀라. 이러면 아들은 속으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어 하고 후회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말해요. 경청하는 대화는 이래요.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그래? 어떤 일인데?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내 경험을 나눠줍니다. 같은 상황인데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경우에는 아들이 문을 닫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들이 문을 더 열어요.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 일단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입니다.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커질 때 여러분의 품격은 올라갑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비판은 삼키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뱉어라. 이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 바꿔주는 마법 같은 습관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칭찬에 인색한 문화가 있었어요. 잘했어, 대단해. 이런 말을 잘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잘하는 건 당연하고 못하면 혼내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어색하시고 오히려 지적하는 게 자연스러우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으시나요? 직장 상사가 이번에 잘했어 하고 한마디 했을 때 그 기분 기억나시나요? 친구가 너 정말 대단하다 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한마디가 며칠을 기분 좋게 만들었잖아요. 칭찬의 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이 되어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것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요. 그냥 잘했어 라고 하면 진심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칭찬은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맛있다. 이것도 칭찬이긴 한데 좀 밋밋하죠.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갈비찜 간이 정말 딱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느낌이 확 다르죠? 뭐가 어떻게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진심이 전달돼요. 손주가 그림을 보여줘요. 잘 그렸네.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머, 이 나무에 빨간 열매를 달아놨네? 색깔 조합이 참 예쁘다.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손주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할머니가 내 그림을 진짜로 봐줬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비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판은 삼키세요. 특히 자녀 내외나 손주에 대한 비판은 아끼고 또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비판이 아니라 걱정의 형태로 바꿔서 말하세요. 예를 들어 아들이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 왜 맨날 라면만 먹어? 그러다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면 비판이에요. 아들이 방어적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들아, 네가 바쁜 건 아는데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엄마가 좀 걱정이 돼서. 같은 내용인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비판은 공격이지만 걱정은 사랑이에요. 칭찬과 비판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비율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 1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판 한 번 했으면 칭찬을 5번은 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판 5에 칭찬 하나. 이걸 뒤집어야 해요.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누구든 좋아요.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린다. 네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었어. 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작은 칭찬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비판은 짧게, 칭찬은 구체적으로. 이게 2번째 습관의 핵심입니다. 3번째 습관입니다. 거친 말과 불평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아라. 이건 말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거친 말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대신 고마워 덕분이야, 미안해 같은 말을 자주 하실 겁니다. 반대로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분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불평, 불만, 험담, 한숨. 이런 것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꽃향기처럼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거친 말은 악취처럼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풍기고 싶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끼지 마세요. 자녀가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내주면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 고마워.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불러줘서 고마워. 나도 보고 싶었어.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전화하는 것도 며느리가 반찬 보내주는 것도 전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다음에도 하고 싶어집니다. 감사를 안 하면 점점 안 하게 되고요. 다음은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져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깨지려던 관계를 살려놓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특히 어려우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돼요.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다 이 세 글자가 만마디의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친 말을 줄이세요. 우리 세대는 거친 표현에 익숙한 분이 많으세요. 험한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 멍청한 놈아, 쯧쯧 한심해 이런 표현을 별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불쾌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거친 말에 매우 민감해요. 시아버지가 농담처럼 이 바보야 한마디 했는데 사위가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가 다르면 말의 수위 기준도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친 말 대신 정갈한 말을 쓰세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낭비야 대신 잘 쓸게 고마워. 밥맛이 없네 대신 오늘은 내 입맛이 좀 까다롭나 봐.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기다렸는데 잘 왔다. 말을 바꾸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속마음은 같아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갈한 표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말의 향기를 입혀줍니다. 이게 세 번째 습관이에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 칭찬, 정갈한 말. 이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상황별 말 바꾸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말 대신 저 말. 10가지 상황을 준비했어요. 상황 하나. 조언을 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냐. 이 말 대신 네 고민이 깊겠구나.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조언을 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상황 둘. 부탁할 때. 나이 먹어 힘든데 이것 좀 해라. 이 말 대신 바쁘겠지만 시간 될 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바꿔보세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 되고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상황 셋. 상대방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이 말 대신 아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당연하다고 넘기면 상대방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상황 넷. 자녀가 선물을 사왔을 때 이런 거 왜 사왔어? 돈 아깝게. 이 말 대신 마음 쓴 거 고맙다 잘 쓸게. 이렇게 바꿔보세요. 선물을 거부하면 다음에는 안 사옵니다. 상황 다섯. 며느리나 사위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간이 안 됐네. 이 말 대신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새로운 맛이라 신선하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직접적인 비판은 상처만 주고 해결은 안 됩니다. 상황 여섯. 손주가 공부를 안 할 때 맨날 게임만 하면 어떡해? 이 말 대신 게임도 재미있지? 그런데 할머니한테 요즘 뭐 배우는지도 좀 알려줘. 이렇게 바꿔보세요. 비난보다는 관심을 보이면 아이가 마음을 열어요. 상황 일곱.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자기 자식만 잘난 줄 아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정말 잘 키웠다. 대단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것도 품격입니다. 상황 여덟.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 말 대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바꿔보세요. 실수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판을 얹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상황 아홉.
자녀가 오랜만에 왔을 때 왜 이제 왔어? 얼마 만에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이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원망으로 맞이하면 다음에 안 오고, 반가움으로 맞이하면 또 오고 싶어져요. 상황열, 일상적인 감사 표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대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항상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사이에서 나오는 감사가 가장 따뜻한 감사예요.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보세요. 내일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말 습관을 바꾸신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이 경험하시는 변화예요. 잔소리가 줄고 칭찬이 늘어나면 자녀 내외가 부모님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잦아집니다. 두 번째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말이 거칠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을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부드러워졌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공입니다. 세 번째 변화, 모임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잘 들어주고 칭찬 잘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하는 분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분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평을 듣게 돼요. 이건 외모나 재산으로 얻을 수 없는 인기예요. 오직 말 습관으로만 만들 수 있는 매력입니다. 네 번째 변화, 본인 스스로가 편해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을 하면 자기 자신도 에너지가 소모돼요.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별로 안 좋은 말 안 했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게 작은 행복이 돼요. 다섯 번째, 변화.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주변에서 참 격이 다른 분이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평생에 걸쳐 쌓은 경력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평가예요. 말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른의 3가지 말 습관. 첫째, 말하는 입을 닫고 듣는 귀를 열어라. 경청은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판은 삼키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뱉어라. 칭찬 한마디가 비판 10마디보다 강합니다. 셋째, 거친 말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아라. 말에 향기를 입히세요. 여러분, 곱게 늙는다는 건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향기 문제입니다. 같은 70이라도 어떤 분은 꽃향기가 나고 어떤 분은 잡초 냄새가 나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주름의 깊이가 아니라 말의 깊이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모두가 곁에 있고 싶어하는 향기로운 어른이 되어 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 습관에 이어 행동 습관까지 바꾸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아마 결혼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혼만 시키면 내 할 일은 끝이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결혼 전보다 신경 쓸 일이 더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전화하자니 부담 줄까봐 망설여지고 안 하자니 서운하고, 명절에 가면 어색하고 안 가면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정말 답답하시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설문조사에서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뭔가요? 1위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육아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압도적 1위는 적당한 거리였어요. 반대로 시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내외에게 가장 서운한 게 뭔가요? 1위는 연락을 잘 안 한다였어요. 보이시나요? 자녀 세대는 거리를 원하는데 부모 세대는 가까움을 원하고 있어요. 이 간극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리를 두는 부모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매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먼저 다가와요. 이건 감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존경받는 시부모가 되기 위한 3가지 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며느리 사위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상황별 대화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말로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가지 계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왜 잘해주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까? 이건 정말 억울한 문제예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거든요. 이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화분에 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너무 안 주면 식물이 마르죠.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마르고 관심이 지나치면 관계가 썩습니다. 핵심은 적당한 양을 적당한 때에 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 2가지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아들을 결혼시킨 시어머니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내외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아침 먹었니? 오늘 뭐하니? 아기는 잘 잤어? 주말마다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고 가끔 예고 없이 아들 집에 방문하셔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오세요.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자주 하십니다. 김 여사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아들 내외가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익십이라는 게 생기고 주말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늘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들도 난처한 표정만 짓습니다. 김 여사님은 속이 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해줬는데. 두 번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도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좀 달라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한테만 짧게 잘 지내지 하고 끝이에요. 아들 집에 예고 없이 가는 법이 절대 없고 가더라도 미리 물어봅니다.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하세요. 박 여사님은 본인 생활이 바쁩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계시고 등산 모임에 나가시고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 요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심지어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편하다고 자랑을 한다고 해요. 두 시어머니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김 여사님은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박 여사님은 한 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 효과적인 사랑의 방식은 물러서는 쪽이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심리적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을 존중받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침범당하면 불쾌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만든 새로운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생긴 겁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자녀 내외의 행동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들이 거리를 두는 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공간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존중해주면 오히려 자녀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시부모의 3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궁금해도 묻지 마라. 알아도 모른 척하라.
이 말 처음 들으시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 어떻게 안 물어봐?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게 있어요. 관심과 간섭의 차이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원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간섭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알고 싶어서 파고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월급 얼마나 받아? 적금은 하고 있어? 이런 경제 관련 질문, 본인은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우리 살림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둘째는 안 가질 거야? 이런 출산 관련 질문,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이 질문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갖는 건 부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시부모님이 재촉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싸웠어? 무슨 일 있어? 아들 표정이 안 좋으면 바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끼어들면 일이 더 커져요. 언제 와? 이번 주말에는 오는 거지. 자주 보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시는 건데 반복되면 압박이 됩니다. 자녀 내외도 주말에 쉬고 싶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매번 시댁 가는 게 의무가 되면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하실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꺼내면 그때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관심이에요. 내가 먼저 캐묻는 건 간섭이고 상대가 스스로 열었을 때 들어주는 건 관심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한테서 요즘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다는데 당신이 좀 잘해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엄마한테 한 말을 후회하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감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양쪽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묵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묻지 않아도 너희가 잘 할 거라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느낄 때 자녀 내외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에서만 진짜 소통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여사님이라는 71세 되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매일 전화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하셨습니다. 1개월만 내가 먼저 연락 안 하고 기다려보자.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대요.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는 걸 참고 또 참고. 그런데 열일쯤 지나니까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이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자 한 통이 내가 매일 전화했던 1년보다 더 기뻤다고요. 묻지 않는 용기,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나 때는을 버리고 요즘은을 인정하라. 이건 세대 차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어려운 계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일궈냈어요. 그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내 방식이 옳다. 이 확신이 자녀 세대에게 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에게 스마트폰도 보여주고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기도 하죠. 이때 나 때는 말이야. 어린애한테 그런 거 안 보여줬어. 엄마가 직접 다 했지 하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아이를 못 키운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어도요. 사위가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 때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하고 말씀하시면
사위는 장인 장모님이 내 능력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돼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간소하게 하자고 할 때, 나 때는 3일 전부터 준비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없어 하시면 그날부터 명절은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셨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도 젊었을 때 윗세대의 잔소리가 싫었잖아요. 우리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속으로 시대가 다른데 뭘 아셔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자녀 세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이 말 속에는 3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내 방식이 옳고 너의 방식은 틀리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둘째,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셋째,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3가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격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때는 대신 요즘은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려고 해요. 이때 나 때는 엄마가 직접 봤는데 대신 요즘은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다며 아이가 사회성도 배우고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며느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요. 시어머니가 내 결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위가 이직을 준비한다고 해요. 요즘은 이직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응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위는 감동합니다. 장인어른 이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요즘은이라는 말의 힘은 상대방의 시대와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너희 세대에서는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꼰대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꼰대는 자기 경험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고 어른은 다른 경험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평생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경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은 내 시대에서는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대의 방식은 자녀 세대에서 옳은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에요.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3초만 참으세요. 딱 3초.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3초가 관계를 살립니다.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녀가 먼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오면 그때 조심스럽게 내 경험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건 내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라. 너희가 결정하면 된다. 라는 말을 꼭 덧붙이시고요. 이러면 자녀 내외는 시부모님을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 이게 2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3번째 계명입니다. 내 행복을 자식에게 구걸하지 마라.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구걸이라니 내가 언제 구걸을 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주말에 자녀가 안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불안하다. 명절에 며느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서운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자녀 가족이 여행을 갔다는 걸 보면 나는 안 데려가나 하고 속상하다. 이런 감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행복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기대어 있다는 신호예요. 자녀가 연락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불행하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자녀의 행동에 완전히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건 자녀에게도 부담이고 본인에게도 불건강한 상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전기를 한 군데서만 받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딱 하나예요. 그 전선이 끊어지면 집 전체가 정전됩니다. 그런데 전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가 끊어져도 괜찮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원천이 자녀 하나뿐이면 자녀와 조금만 어긋나도 인생 전체가 캄캄해져요. 하지만 행복의 원천이 여러 개면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나만의 행복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사세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 있으시죠? 서예 수채화 요리 사진 악기. 뭐든 좋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70에 피아노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보시면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이런 데 나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시고 같이 어울리는 재미가 생겨요. 매주 목요일에 등산 모임이 있으면 그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 기다림이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왜 이게 자녀와의 관계에도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부모님이 본인의 삶을 즐기고 계시면 자녀가 편해집니다. 부모님이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내가 매주 가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부담이 줄어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선생님이라는 73세 남성분인데 퇴직 후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하고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속상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부인분이 보다 못해서 사진 동호회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시더니 재미가 붙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호회에 나가시고 산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회원들끼리 사진도 평가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아들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고 대신 동호회 친구들이랑 매일 카카오톡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요즘 사진 동호회 재밌어요? 이번에 찍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도 아버님 요즘 취미 생기시니까 표정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한테 매달렸을 때는 아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다가오더라. 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바로 거리두기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한 부모를 보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면 가까워지고 싶어져요. 반대로 외롭고 우울한 부모를 보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으로 연결된 관계는 피곤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만이 오래가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선언이 세 번째 계명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계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궁금해도 묻지 마라. 둘째, 나 떼는을 버려라. 셋째, 내 행복을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상황별로 이 말 대신 저 말을 쓰면 관계가 달라지는 실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자녀 내외가 한동안 연락이 없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연락이 없어? 엄마 아빠는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쁘겠지만 건강은 챙기고 있는 거지? 짧게 한마디만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또는 아예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기 힘드시면 카카오톡에 사진 한 장을 보내세요. 오늘 산책길에 꽃이 예뻐서 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안부를 묻지 않아도 나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이걸 보면 아, 시어머니가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상황 둘. 손주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 엄마들이 정말 대단해. 공부할 게 많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들에게만 따로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건 그냥 참고만 해라.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 꼭 덧붙이시고요. 상황 셋. 명절에 며느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인데 그게 뭐가 더 중요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 바쁘면 다음에 편할 때 와.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주는 안도감은 엄청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주시면 며느리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다른 날 먼저 찾아오게 돼요.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편하게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황 넷. 자녀 내외가 비싼 걸 샀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있어? 아끼면서 살아야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좋은 거 샀네. 잘 쓰렴. 네 글자면 됩니다. 자녀 내외가 뭘 사든 그건 그들의 돈이고 그들의 선택이에요. 부모님이 간섭하실 영역이 아닙니다. 상황 다섯. 며느리나 사위가 좀 서운한 행동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대방은 시부모님이 공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서운하시면 아들이나 딸에게 나중에 조용한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좀 서운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서운했는지 차분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상황 여섯.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내겠다고 하거나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많이 고민했겠네. 어떤 생각으로 결정한 건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는 부모님이 내 결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오히려 더 진솔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결정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결정의 과정을 들어주세요. 그게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게 품격 있는 거리두기의 핵심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말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간섭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 지시하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 캐묻는 말 대신 기다리는 말. 말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신 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며느리나 사위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이 경험하시는 변화예요. 처음에는 연락이 줄어들어서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2,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녀 쪽에서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는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라서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변화. 명절이나 모임이 편해집니다. 평소에 간섭이 없으니까 만났을 때 어색함이 줄어들어요. 며느리나 사위도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합니다. 시어머니 무서워서 명절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시어머니 편해서 명절이 기다려진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다. 세 번째 변화.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보람 있는 변화예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을 안 해서 정말 좋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이 정말 멋있는 분이야 라고 칭찬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이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변화, 본인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녀에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에게 돌리면 삶이 달라져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하루가 바빠집니다. 그러면 자녀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서운함도 줄어들어요. 서운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변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자녀 내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봐요. 참 품격 있으시다. 멋있게 사시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발 물러서는 용기.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리두기가 무관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예의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모습이 안 보여요. 적당히 떨어져야
비로소 전체가 보이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손을 잡아줬지만 어느 순간 손을 놓아줘야 했잖아요. 넘어질까봐 불안했지만 놓아줘야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손을 놓아줘야 그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걸어가는 자녀는 뒤에서 지켜봐주는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존경받는 시부모의 3가지 계명. 첫째, 궁금해도 묻지 마라. 알아도 모른 척하라.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둘째, 나 때눈을 버리고 요즘은을 인정하라.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세요. 셋째, 내 행복을 자식에게 구걸하지 마라. 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편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말 대신 저 말. 왜 연락이 없어 대신 건강 챙기고 있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대신 요즘 엄마들 대단해. 명절인데 그게 더 중요해. 대신 편할 때 오렴. 말의 방향을 바꾸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부모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 그 부모의 존재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더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거리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 증여와 유언장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